오늘이 5월 27일 화요일이죠. 진짜 일주일 딱 대선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근데 이틀 뒤면 투표를 한대요. 이담 아나운서 왜 투표를 이틀 뒤에 해요? 그 전에요. 이제 내일부터는 여론조사를 공표 금지 기간에 들어갑니다. 아, 그래요? 사전 투표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아. 그 전부터 여론조사 이제 공표 금지 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까지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론조사가? 맞습니다. 내일은 안 돼요? 내일부터는 안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오늘이 여론조사를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마지막 날인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밝힐 결과를 알려줄 수 있는 건 내일부터는 안 된다? 맞습니다. 아.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되니까요. 네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선거 6일 전부터는 여론조사 공표나 보도가 금지됩니다. 아하. 이거 여론조사 때문에 이제 유권자들의 이제 표심에 이게 왜곡이 생길까봐 네. 공정 선거를 위해서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된 거예요. 그럼 표심을 뭔가 투표 직전에 표심, 뭔가 민심의 향방을 알 수 있는 건 오늘 발표되는 게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어허. 선거 전에는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 전해드릴 겁니다. 오늘 나온 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네, 오늘 나온 거 전해드릴게요. 아, 그래요? 오늘 역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네. 역시 비슷하게 1강, 1중, 1약으로 지금 이어지는 양상입니다. 오호, 네. 한국갤럽이 중앙일보 의뢰로 조사한 결과 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49%, 김문수 후보 35%, 이준석 후보 11%였고요. 네. 또 리서치가 동아일보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 45.9%, 김문수 후보 34.4%, 이준석 후보 11.3%로 이재명 후보가 다른 후보들에게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공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부터는 물론 조사는 이루어지지만 발표를 못 한다는 거예요. 조사를 아예 안 한다는 거 아니고. 근데 어쨌든 지금 저런 상황이에요. 공표는 금지되지만 오늘까지 나온 각종 여론조사들을 보면 전혜연 평론가님, 이재명 후보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유 그래 대세는 안 바뀌어 봐봐 이러잖아. 지금 그런가요?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에? 않습니다. 오히려 더 긴장하고 더 겸손하고 더 치열하게 가는다. 정말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 이유는요. 네. 사실상 계엄 사태를 막아주신 것은 민주당 의원들만의 힘이 아니라 많은 시민들과 국민들 덕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여론조사 결과를 우리가 볼 때 누가 1위냐, 누가 2위냐 이것보다는 도대체 국민들께서 왜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도구를 선택하려고 하실까? 내란 세력을 심판하고 반드시 민생 경제를 살리고 국민 통합을 이뤄달라는 그 마음을 저희가 봐야 된다. 이런 각오로 뛰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 대선까지 많이 남았습니다. 국민들의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더 치열하고 겸손하게 뛰고 있고요. 네. 또 민주당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 진보당도 합류하고 있고 또 많은 시민사회분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더 겸손하게 뛰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선거를 앞두고 특히 박주희 변호사님 여론조사 공표 금지되는 그 전날 오늘 마지막 여론조사라는 점도 의미가 있겠지만 근데 그게 대선 선거 결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였던데 이건 무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 역대 대선 결과를 한번 쭉 살펴보면요. 네네. 직전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 결과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네, 이 한국갤럽의 역대 대선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요. 투표일을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조금이라도 1위를 했던 이 후보가 모두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요? 한번 이게 살펴보면요. 네네. 접전이 펼쳐졌던 이 15대 대선에서는 이 김대중 당시 후보가 이회창 후보와의 대결에서 승리를 했고 16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노무현 당시 후보가 승리를 했습니다. 18대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직전 여론조사에서 조금이라도 앞섰습니다. 이 지난 20대 대선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그 당시 투표 일주일 전 있었던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39%로 38%의 이재명 후보를 1%포인트 차로 앞섰는데요. 네. 실제 선거에서도 0.73%포인트 근소한 차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지금 오늘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야, 이거 약간 이종근 평론가님 약간의 소름 같기도 하고 야 이게 여론조사가 과학이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시청자분들이 그래? 그러면 뭐 대선 끝났네?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또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끝났네? 일주일 전하고 뭐 결과 거의 똑같다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렇진 않을 것 같고요. 국민의힘 후보나 혹은 선대위에서 기대를 거는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뭐냐 하면 추세선이 상향 지금 움직이고 있다. 우상향으로 간다? 우상향으로 간다. 김문수 후보의 추세선, 즉 계속 상승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직전까지 쭉 위로 올라가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이 모양새대로 힘을 받으면 혹시나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동안 한 여론조사에서 혹시 추월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기대 섞인 전망도 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이 대목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뭘까요? 여론조사가 내일 네. 발표됩니다. 내일도. 네. 왜 발표되냐면 여론조사 공표 금지라는 것은 네. 뭐 발표를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오늘까지 한 여론조사는 발표를 할 수가 오늘까지 있어요. 한 거. 오늘까지인데 내일부터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발표를 안 한다는 뜻이기 야, 때문에 팩트체크 감사해요. 예, 네네. 안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네. 내일 아침 여론조사 나왔네 왜 나왔지? 하시겠지만 날짜를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조사 기간이 언제냐? 조사 기간이 언제냐. 예. 네. 오늘까지 조사한 거 내일 아침 조간에 나올 수 있다. 이제 그 말씀, 팩트를, 사실을 정확히 짚어주시는 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런데 혹시 이제 전혜연 평론가님, 이종건 평론가님은 우상향 추세를 봤을 때 역대 대선은 일주일 전 조사가 그대로 반영됐다지만 그건 이번 좀 다를 거다라고 이종건 평론가님이 얘기하셨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꿈 깨세요. 김치국 마시지 마세요. 혹시 그런 겁니까?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아니에요, 이번에도. 네. 말씀드렸듯이 정말 더 긴장하고 더 치열하게 해야 된다라는 네.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아,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예, 잘 보시면 이제 입술이 터져 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너무 그리고요. 피곤하신 것 같아요. 네네. 네, 선거가 다가오면서 지지층이 결집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어떤 흐름의 변화가 약간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내부에서도 예측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이번 선거가 어떤 선거인가요? 계엄을 막아낸 국민들이 정말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하시는 과정에서 치러지는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특정 정당의 성파의 문제가 아니라 헌정 수호 세력과 그렇지 않은 세력을 우리가 도구로서 뛰는 거다. 이런 마음으로 더 치열하게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오늘 딱 D-7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더 눈길이 가는 그런 여론조사는 없어요? 어떻습니까? 오늘 발표된 중앙일보 의뢰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왜요? 보수 진영 단일화를 전제로 한 가상 양자 대결 결과인데 오.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할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 52%, 김문수 후보 42%로 10% 차이입니다. 그리고 네.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할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 51%, 이준석 후보 40%로 11% 차이입니다. 두 대결 모두 이재명 후보가 오차 범위박 우위를 나타내고 있는데 네. 문제는 3주 전 같은 조사에서는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할 경우에 이준석 후보가 29%를 기록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러다 이번 조사에서는 40%까지 상승하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야, 그래서일까요? 오늘 이준석 후보도 이 가상 양자 대결 조사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준석과 김문수 후보의 경쟁력 격차가 1% 정도로 줄었습니다. 관건은 추세입니다. 지난 조사에서 29%였던 저희 양자 대결 지지율은 이번 조사에서 40%로 퀀텀 점프를 했습니다. 동탄의 기적을 만들었던 바람이 다시 불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공표 전 마지막 조사에서는 10% 이상 뒤처져 있다가 실제 개표 결과에서는 3% 차이로 지난 동탄에서 당선됐습니다. 이종근 평론가님, 네. 이준석 후보가 사실 어제 이제 파이터 다음에 하는 뉴스7에 직접 나왔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최중당 앵커랑 뭐 대담하면서 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전에 자기가 쭉 지금까지 정치 여정을 걸어올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될까? 하는 걸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국민의힘 당대표 할 때도 지방선거 될까? 이겼고 대선도 이겼고 지방선거 이겼고 그리고 자신의 선거 동탄 나왔을 때 에휴 국회의원 될까? 됐다는 거예요. 그런 물음표를 뭔가 결과로 만들었던 이 사례가 있다는 거. 그러면서 이번에도 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김문수 후보 말씀을 드리면서 추세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좀 전에 이준석 후보도 추세가 중요하다 이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상향, 우상향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지금 자신도 얘기하지만 네. 국회의원 당선된
날 아침에 네. 라디오 방송에서 만났어요. 이준석 그래요? 후보를. 기쁨에 넘쳐서 하는 말이 네. 뭐냐면 자기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동안 그 여론조사를 봤더니 역전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확신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바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직전에 이 말을 한 겁니다. 나 지금 이렇게 뛰고 있어요라는 건 무슨 소리냐?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동안에도 더 한참 오를 거다. 올라가는 후보는 단일화하지 않는다라는 걸 지금 주장하고 싶은 거죠. 그런가 보네요. 참 일주일 남았다 그랬잖아요. 지금 각 후보들의 움직임도 관심이 갈 거 아니에요. 지금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오늘 각 후보 특히 이재명 후보는 어디를 갔을까 궁금합니다. 전현 평론가님. 네, 이재명 후보 최근에 전국 곳곳에 들면서 경청도 하고 또 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는데 네. 오늘만큼은 외부 일정을 최소화했습니다. 오늘 저녁 대선 후보 3차 TV 토론 마지막 토론이 열리는데 그러네요. 그것을 위해서 상당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토론의 주제 바로 정치입니다. 아하. 그동안 경제 분야 토론, 사회 통합 분야 토론에서 좀 아쉽다라는 평가가 언론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국민들은 대선 후보의 비전, 정책을 보고 싶은데 일부 후보, 굳이 말하자면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가 너무 네거티브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좀 비판적 시선을 보여왔는데 네. 어쨌든 오늘 토론은 마지막 토론이만큼 네.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 준비했던 정치개혁 과제 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외교, 통일안보 분야에 있어서 비전을 보여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오늘 이제 이종근 평론가님 밑에 자막도 나왔지만 정치 분야 오늘 이제 마지막 3차 토론의 주제가 정치 분야에 물론 이제 앞서 뭐 경제 분야나 사회 통합 분야에서도 뭐 정치 관련 질문이 안 나온 건 아닙니다만 오늘 특정 정치 분야로 한정됐기 때문에 더 뜨거운 아까 제목도 보세요. 난타전 예상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일각에서는 그런 말도 해요. 난타전이 그리고 그 민주당에서는 그동안은 이재명 후보가 약간은 좀 유하게 부드럽게 대응했지만 이번에 캡사이신 좀 넣을 거다. 이번 오늘 토론회에서는. 근데 난타전으로 흐를 경우 그래서 이제 막 여러 가지 주장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재명 후보에게 반드시 득된다고 볼 수 있어요. 난타전으로 흘러가면 어떻습니까? 뭐 장단점이 있겠죠. 장점은 이재명 후보가 정치인으로서 가진 가장 큰 장점이 사이다거든요. 네. 명쾌하게 상대방의 어떤 약점을 잡아내서 네. 공격하고 하는 모습들을 2017년, 2022년도에는 보여줬는데 네. 이번에는 워낙에 지금 앞서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득점을 하는 것보다는 실점을 하지 않겠다. 이런 전략으로 아웃복싱, 피해가는 어떤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네. 그런데 2차까지 했을 때 아마 계산을 해봤는데 너무 피하기만 한다. 그러니까 피해서 안 맞는 건 좋으나 제대로 이재명 후보라는 정치인의 캐릭터를 못 살리는 게 아니냐. 내부에서는 아마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겁니다. 네. 그러면 실제 난타전을 벌이진 않을 거예요. 아하. 실점도 충분히 감안해야 되거든요. 네. 오픈 블로를 해야 되니까 그러네. 공격을 하면.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와 2차 때보다는 더 공격적으로 가자. 최선의 방어는 뭐예요? 공격입니다. 아하. 그래서 뭔가 이번에는 3차 토론 때는 1, 2차와는 다를 것이다라는 게 선대위 관계자들의 인터뷰로 좀 나오고 있어요. 자, 김문수 후보는 이에 반해서 바쁜 일정 TV 토론 준비하면서도 이 사람을 만나러 갔다고 합니다.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안아주시죠. 그래. 단일화 뭐 이런 등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과거에 뭐 단일화 2007년 대선 당시에 이회창 전 후보님께 좀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자택을 찾아가서 호소하셨던 그런 일화도 소개를 하겠습니다. (2007년에) 그 단일화 과정 일화를 소개했다는 거예요. 김문수 후보한테. 그 말인즉슨 애둘러 뭔가 메시지를 던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김문수 후보한테도 누구를 찾아가 봐라는 뭐 그런 말이에요. 뭡니까 이거? 이준석 후보 찾아가라는 거죠. 단일화를 성사시켜라라는 건데 재밌는 대목을 하나 제가 뭘까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해창 후보를 찾아갔다고 했잖아요. 네. 이명박 대통령. 그래서 단일화에 성공했을까요? 성공 못했습니다. 그때 못했어요? 이해창 후보
후보로 나왔습니다. 그러네요. 아, 300만 기억나네. 표를 가져갔습니다. 아하. 그렇지만 워낙에 당시에 이명박 후보가 500만 표 차이로 정동영 후보를 그랬었죠. 제쳤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 300만 표가 사실은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게 된 거예요. 아.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네. 이명박 대통령은 이걸 얘기한 거예요. 뭘까요? 진정성을 보여라. 네? 만약 안 되더라도 좋다. 김문수 후보가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이렇게 한다면 아. 표를 낼 때 이 사람은 그래도 이렇게 단일화에 열심히 했는데 이 사람은 찍어줘야지라는 마음을 들게 할 거다. 물론 단일화하면 좋지만 네. 단일화가 안 되더라도 자기처럼 열심히 진정성을 보여라. 이 뜻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 메시도 품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진짜 저 조언을 듣고 이준석 후보를 찾아간다고 한들 이준석 후보가 아이고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 여줄까요?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결단의 시간입니다. 어둠이 물러나니 해가 뜨는 것이 아니라 해가 뜨기 때문에 어둠이 물러나는 것입니다. 겨울이 물러나서 봄이 오는 것이 아니라 봄이 차올라서 겨울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어둠이 편이 된 햇볕은 어둠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은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오늘 밤 마지막 TV 토론을 보시면 판단은 더욱 분명해질 것입니다. 이준석에게 압도적 지지를 몰아주십시오. 반드시 승리해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얘기 들어보면은 전혜연 평론가님 보수 진영의 단일화는 뭐 이미 물 건너간 거 아니에요? 완전 안 하겠다는데 이제.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안 하겠다는 것은 나로 해주면 좋다 이 말을 돌려서 했다라는 해석도 가능한 거죠. 김문수 후보가 사퇴하고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 나로 단일해달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석이 되는데요. 다만 중요한 것은 두 후보가 단일화했을 경우에 이것이 시너지 효과가 나느냐. 최근까지의 조사를 보면 시너지 효과가 나기보다는 오히려 이탈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다만 늘 우리가 말하는 것이 이 정치가 생물이잖아요. 네. 정말 오늘 밤에라도 어떤 단일화가 될지 한쪽이 어떤 입장을 낼지 그건 알 수 없는 거고요. TV 토론에서 깜짝 이벤트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일각에서 나오거든요. 일단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래요. 이러다 보니까 하도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에 완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단일화 관련해서 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민의 민심이 판단할 것으로 보고 열심히 민심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단일화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개혁신당에서 단일화할 생각이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 밝힌다면 저희도 그 뜻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3자 구도에도 김문수 후보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종근 평론가님, 어제 이 시간에 뉴스파이터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 얘기 어떤 걸 전해드렸냐면 이제 단일화 아예 전제 조건 깔고 개혁신당 그래요. 단일화 조건 얘기하세요. 우리가 뭐 받아들이게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단일화 별로 생각이 없다는 듯이 얘기하네요. 그런데 이것도 3년 전을 돌아보시면 네. 이게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실 겁니다. 3년 전에 네. 투표일 일주일 전, 그러니까 오늘랑 똑같아요. 그래요? 그때 당시에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각각 안철수 후보 나는 다시는 후보 단일화 안 한다. 난 끝까지 갈 것이다. 약간 성대모사하신 거예요 지금? 아니 안 비슷했죠. 네네. 그렇게 주장을 했고 또 네.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단일화 안 해도 우리가 이긴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다음 날 즉 6일 전에 네. 전격 단일화가 성공했거든요. 오. 그러니까 단일화 직전이 사실은 가장 서로 간에 비난을 하거나 비판을 네. 하는 그런 날입니다. 어허. 그만큼 물론 이 지금 진정성 있게 단일화 안 할 수도 있죠. 네. 하지만 3년 전에도 똑같았다. 오늘 그러니까 7일 전에 자강론이 나오고 한쪽에서 절대 단일화 안 한다. 그런데 아직 내일까지 좀 지켜봐야 된다. 그래요. 여지는 남겨놨어요. 네. 그런가 하면 후보 간 담판에 의한 단일화든 아니면 사전 투표와 본 투표를 통한 유권자의 투표에 의한 단일화 효과든 이건 반드시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있어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은 일주일 동안 그동안 하지 못한 당의 자정 노력, 윤석열 대통령의 13 비상계획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처절한 몸부림이 이 일주일 동안 보여줘야 된다. 그러면 그 처절한 몸부림을 하면 단일화가 안 되더라도 자연스럽게 표에 의한 단일화도 될 수 있다. 이런 그렇게 말씀이시죠? 되면은 예. 단일화라는 것은 예.
뭐 선거 전날이라도 극적으로도 뭐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수도권 이 중도 무당층들도 이재명 씨 민주당 후보의 절대 권력이 지금 쏠리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국민이 누가 있어요? 김성태 위원장의 저 주장을 박성배 변호사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어떻게 보세요? 비상계엄에 대한 처절한 반성이 선행되면 중도층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다. 그 취지는 좋지만 일주일의 단기간 내에 그 조치가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특히 중도층의 지지를 끌어낼 정도의 조치라면 이른바 친윤으로 거론되는 인사들이나 비상계엄에 반대하지 않은 인사들이 동반 대거 퇴진하는 정도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텐데 기존 지지층 이탈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그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질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12.3 비상계엄에 대한 처절한 통렬한 반성을 하자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거에 찬물을 끼얹는 또 그런 일이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있었다면서요, 이담화는 뭡니까? 네, 어젯밤에요. 이른바 친윤인 윤상현 의원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동안 친윤과의 결별을 계속해서 주장했던, 그렇게 요구를 했던 친한계라고 하죠.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는 굉장히 반발이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의 유세차에 올라서 손도 잡고요. 그렇죠. 이제 유세를 굉장히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뒤통수 맞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네. 조경태 공동선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요. SNS에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선거운동 중단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된 것 즉각 철회하라라면서 이는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을 임명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선거 포기를 선언한 것과 같다라면서 왜 하필 선거 막바지에 이런 무리수를 두는지 그 의도가 궁금하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친한계가 단체로 반발을 하면서 중간에 오늘 임명 철회 소식이 잠깐 들려오긴 했는데요. 그래요? 그 선대위에서 일단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종근 평론가님, 사실 한동훈 전 대표 어제도 오후에 뉴스파티 직전에 김문수 후보 지원 유세 직접 단상에 같이 오르는 모습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그러면 어디 갔을까? 저희 뉴스파티 제작진이 원래 한동훈 전 대표는 선대위에 소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 SNS로 일정 알렸잖아요. 근데 오늘은 한 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잘못됐나? 그래서 출입기자한테 물어보고 했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혹시 윤상현 의원을 공동선대위원장 임명하는 데 대한 반발 뭐 그런 거예요? 오늘 일정이 없네요, 지금.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좀 취재를 해봤는데 원래 지금 굉장히 강행군을 했다고 해요. 부산 광안리에서부터 출발해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바로 대구 서문시장에서 청주에서 원주에서 수도권을 거쳐서 송파까지 이르는, 그리고 이제 김문수 후보의 유세차에 올라서 손을 드는 과정, 이게 사실은 플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김문수 후보에게 저 밑에 부산에서부터 바람을 일으켜서 그 바람을 전달해주는 그런 퍼포먼스를 기획을 했고, 그래서 일단 지금 한번 호흡을 좀 가다듬는다라는 미리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던 차에 하필이면 또 근데 윤상현 선대위원장 지금 임명 소식이 전해지면서 친한계가 단체로 지금 반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버랩이 돼서 한동훈 후보가 그것 때문에 이제 안 오르나 보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러이러한 잡음, 잘 나가도 원팀이 되고 시원찮을 판에 지금 뭔가 잡음이 들리는데 이런 마당에, 이런 가운데 이 사람의 지지 선언이 힘이 됐을까요? 누구에게인지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버지에 이어 2대째 민주당 당원이었습니다. 민주당에서 의무를 다하며 성장했고 기회를 누렸습니다. 그렇지만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괴물 독재국가의 길까지 동행할 수는 없다고 저는 결론지었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저는 괴물 독재국가 출현을 막고 새로운 희망의 제7공학을 준비하는데 각자의 방식으로 협력하자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한 표를 그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늘 약간 시적인 표현을 쓰는 걸로 좀 잘 알려져 있는데 오늘 표현도 약간 그래요. 저의 한 표를 그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에 대해서 민주당 그러면 화들짝 놀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김문수, 이낙연 두 분의 모습을 보면서 공도동망이라는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한 길에서 함께 망한다는 뜻입니다. 김문수 후보와 결합해서 본격적인 내란 세력의 일원이 된 이낙연 전 대표는 이제 본인이 일관되게 젊은 시절부터 추구했던 사쿠라 행보의 끝을 대단원을 이뤘습니다. 야, 제가 제 입으로 말하진 않겠지만 뭐 들으셨죠? 지금 격한 표현, 정치에서 이렇게 쓰는 거 굉장히 지금 이제 이 비난의 강도가 높은 그 단어인데 그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분위기가 오늘 이낙연 전 대표의 김문수 후보 지지를 놓고 민주당이 화들짝 놀랄 줄 알았는데 지금 김민석 공동선대위원장 얘기 보면 완전히 그냥 뭐 무시 폄하 전략입니까? 뭡니까 이거? 놀랐다기보다는 씁쓸하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낙연 지금 다른 당에 계시죠. 네. 새로운 민주당의 상임 고문인데 네. 어떤 인물인가? 바로 민주당을 통해서 정말 꽃길을 걸었던 정치인으로 꼽힙니다. 민주당 출신으로 국회의원을 했고 도지사를 했고 총리를 했고 당대표를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과거에 탈당한 것도 사실 논란이 있었는데 네. 지금 민주당에서 비판하는 내란 세력, 내란 옹호 세력과 손을 잡았다는 것이 네. 많은 사람들에게는 큰 실망감을 주고 있다.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할 것 같은데요. 네. 문재인 정부 출신들이 만든 정책연구포럼 사이제에서는 오늘 이낙연 이 고문을 제명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반헌법적 비상계엄에 책임이 있고 그것을 옹호하는 듯한 세력과 손을 잡는 것이 맞느냐 이런 강한 비판의식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 표를 주겠다. 그런 시 같은 시적인 표현을 썼는데 과연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이제 두고 보면 될 일이고요. 대선을 일주일 남긴 오늘인데 여전히 영향력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이 사람의 행보에 많은 언론들이 또 관심을 가졌습니다.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마침 김문수 후보께서 이곳 구미 아버지 생가 또 옥천에 어머니 생가를 방문하신 모습을 보고 저도 찾아뵙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생전에 항상 검소하셨고 또 이렇게 스스로를 절제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문득 엄마는 이렇게 자제해 이렇게 말씀하시던 모습도 이렇게 떠오르고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막 이렇게 밀려오듯이 생각이 많이 나는 어머니 생각입니다. 지금 물론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의 뭐 생가 방문할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이종근 평론가님, 네. D-7 일주일 남겨놓고 이 시점 뭔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루에 두 부친과 모친 생각에 간 거 처음이래요. 선거 기간이잖아요. 그렇다면 한번 보시자고요. 대구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죠? 김문수 후보가 부친과 모친의 생가에 다녀와서 나도 찾아뵙게 됐다. 이렇게 김문수 후보를 언급을 해요. 일부러. 그래서 저는 그 언급을 하면서 약간 지금 TK의 민심이 좀 흔들렸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좀 다잡는데 본인이 좀 도움을 주는 그런 전략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옥천의 유경수 여사 생가에서는 절제 얘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지금 당시 유경수 여사가 이런 일화가 있어요. 자신한테 오는 특활비들을 아예 그 비서관한테 이거는 누구한테 줘라. 그 누구가 뭐냐면 사회에 진짜 소외된 사람들, 소방관 어머니의 사연이라든지 뭐 이런 경찰관이 있는데 신혼부부인데 방이 없어서 시아버지와 함께 사는데 야근을 하면 이 며느리가 아궁이 옆에서
잡고 있대요. 왜냐하면 시아버지와 둘이 있으니까 불편하니까. 그러면 자신 특활비에서 그걸 떼서 전세방 하나 더 얻게 한다든지. 그런데 박근혜 영의 딸 박근혜 씨가 하와이에 그 대통령과 함께 어떤 순행을 하는데 거기에는 어떤 옷을 줬냐면 자기가 입고 있던 한복을 줄여서 줬다는 거예요. 그런 검소함과 절제를 왜 얘기했을까요? 지금 영부인 리스크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후보의 배우자의 리스크도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경수 여사의 어떤 일화를 이야기하면서 이것도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대구 경북에서 사실 박성배 변호사님 최근에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3년 전보다는 대구 경북에서 지지율이 조금 올랐다더라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행보에 나서면 대구 경북의 민심이 영향을 좀 받긴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TK에서의 영향력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영향력은 자신의 대통령 당선 전이나 대통령 재직 시에는 상당했던 반면 현재는 전 대통령이자 특히 파면된 대통령이라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의 행보는 딱히 김문수 후보에게 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영향력과 도움이 되는 정도가 대선 판세 전체에 영향을 미칠 정도인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대선이 막판으로 흐를수록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떨어지는 낙엽도 모든 후보들은 조심해야 할 판인데 지금 낙엽이 아니라 느닷없이 과일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찍으세요. 자, 이 선물은 상주의 명물 꽃감입니다. 꽃감. 시원한 국정 운영을 당부하는 나주 배입니다. 두 후보가 나란히 뭐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그 지역 유세 현장 방문했던 그 지역의 특성을 받았나 봐요, 박주민 변호사님. 근데 이걸 저희가 왜 영상으로 보여드린, 선물 받아서 좋겠다, 배 아프다, 뭐 그런 거예요? 왜 보여드린 거예요? 그게 아니라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원래 지역 유세 가면 지지자들이 오셔가지고 이게 지역 특산품입니다라고 하면서 저렇게 선물을 주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저렇게 특산품을 받는 것도 이제는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특산품을 두고 후보들끼리 지금 고발전까지 갔거든요. 네? 방금 보신 것처럼 24일에 이 김문수 후보가 경북 상주에 있는 유세 현장을 찾아갔고요. 거기서 곡감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17일에는 이재명 후보가 이 나주에 가서 배를 건네받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정치자금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이 김문수 후보가 곡감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김문수 후보를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에서는 이재명 후보도 17일에 나주에 가서 배를 받지 않았느냐. 그리고 배 말고도 뭐 스케이트보드도 받았다라고 하면서 내로남불 아니냐. 내로남불 아니냐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또 여기에 맞받아쳐서 이재명 후보는 받았던 물품 일부 돌려주고 일부는 대금을 지급을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반박을 했고요. 또 국힘에서도 이 김문수 후보에게 전달된 곡감은 지역 특산품이라서 돌려줬다라고 지금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우리 또 박주민 변호사님 법률가시니까 물론 이제 물론 선관위의 유권 해석도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법적으로 선거법이라는 게 있으니까 법적으로 보면 이게 논란될 소지가 선거 끝나고도 지금 당장은 뭐 시시비 가리기 어렵다고 치더라도 선거 끝나고도 지금 이 곡감 뭐 나주배 받은 거 뭐 민주당에서 돌려줬다고 하지만 이게 논란될 소지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뭐 이게 법적으로 형식적으로만 따지면 정치자금법상 이런 정치자금이나 후원금이나 이런 기부금이나 선물 같은 경우는 법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현장에서 받는 것도 그게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문제는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처벌로 이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고의성이라든지 아니면 통상적으로 이게 소액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과연 처벌할 정도까지 이르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요. 받는 행위 자체가 문제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민주당 측에서는 우린 돌려줬어. 돌려주면 게임 끝나는 괜찮은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사실은 정치자금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은 이거를 무상으로 선물을 받거나 아니면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후원을 받거나 기부를 받는 걸 금지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뭔가 경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불을 했다라고 하면 후원도 아니고 선물도 아니고 기부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문제가 없다라는 반응이 하는 겁니다. 네.
어쨌든 지금 후보들이 각 정말 주위에 또 주의를 하고 이른바 몸살이기를 하고 있는데 영상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진한 홍삼이라는데 이거 제가 받으면 안 되게 돼요. 아니요, 괜찮아요. 법에 안 되게 돼요. 싸요, 싸. 저 2만 원도 안 가. 이거를 제가 받으면 또 재판 받으러 가요. 징역 5년. 아니야, 절대 그런 거 걱정. 그러면 시청자분들께서 그럴 거예요.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만 뭔가 논란되는 뭔가를 받았을까요? 그래서 이런 영상도 있답니다. 같이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준숙이 엄마가 어린이에게 떡을 하나 줬습니다. 얼마나 이뻐 보일까요? 네, 여러분, 우리 준숙이 엄마가 결국에 우리 애기 오늘 응원단에게 그야말로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념사진을 같이 찍게 되겠습니다. 이건 이준석 후보가 뭘 받은 건 아니지만 박성배 변호사님 이게 논란이 되는 지금 인터넷상에 지금 막 화제가 되고 있다는데 왜 어떤 부분입니까? 신고인은 이준석 후보의 모친이 기부 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보는 즉시 선관위에 신고를 감행했다고 합니다. 사실 공직선거법 114조는 후보자 가족도 일체의 기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곧바로 조사에 착수한 선관위 이 후보 측에 답변을 요청했고 이 후보 측은 대선 후보 1차 토론이 있던 날 방송국 주변에 지지자들이 와서 응원전을 펼쳤다. 그때 늦은 시간까지 부모와 함께 온 아이가 있어서 이 후보의 어머니가 고마움의 표시로 떡을 하나 준 것이고 법 위반인지도 모르고 줬다고 해명했습니다. 결국 선관위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준 것이 아닌데다가 선거권이 없는 어린아이 한 명에게 준 만큼 경미한 사안이라고 판단했고 다만 선거법 위반 사항이라는 점을 전달했고 재발 방지도 약속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선거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이제 유세 현장에 많은 시민분들이 이제 몰리기도 하지만 그 유세 현장을 지나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저 대구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 유세 현장에 그 유세 현장을 지나던 어떤 시민이 이런 상황을 이제 마찰을 빚었다는 거예요. 어떤 건지 영상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범죄를 해서 그렇습니다. 범죄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범죄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건 범죄야. 범죄예요. 보내주세요. 여러분 그냥 보내주세요. 여러분 그냥 보내주세요. 아니 우리가 멀는데요. 나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하마터면 선거운동 오늘 다칠 뻔해서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전현 평론가님. 어제 오후 대구 수성구에서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선거운동원들이 유세하는 현장에 누군가가 저렇게 경지약을 울리며 방해하는 데 이어서 이것을 막으려는 선거운동원들을 차에 매다른 듯한 또는 차로 미는 듯한 현장이 목격이 됐습니다. 물론 정책으로 다른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저렇게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분명히 범법 행위이며 자칫해서 만약 선거운동원들이 크게 다쳤다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문화 반드시 근절돼야겠습니다. 저런 행동 절대 전국 어디서나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 해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